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건물공법의 두 번째 법률이죠. 네, 주택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주택법을 잠깐 소개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 교재는 네, 258페이지 인문서 교재 네, 258페이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같이 볼까요? 네. 자,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될 법률은 이제 주택법이고요. 네. 우리 건축법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 용도 분류에서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를 29개. 예를 들면은 단독주택부터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시작해서 야영장 시설 용도까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를 건축법에서는 29개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법률이 주택법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주택법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이제 그 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용어정의죠. 용어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용어정의. 예를 들면은 주택법상 주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주택법상 주택은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건설 재원에 따라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등으로 분류되고 있죠. 자, 이렇게 주택 용어정의에서는 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단지, 공공택지, 그리고 리모델링이 무엇인지, 공구가 무엇인지 등등 용어정의 파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참 중요해요. 이 용어정의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입문과정에서는 특히 이제 중요하게 용어정의는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입문과정은 주로 이제 용어정의에 많은 시간과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주택법은 주택건설 파트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건설 파트에서는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누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까? 주택건설 사업 주체, 주택건설 사업 주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주택건설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건설 절차 등을 학습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건축법상 건축 절차가 허가죠. 우리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건축이라고 하고, 그 건축 행위를 건축적으로 하려면은 건축법 정의를 받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건축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고요.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 승인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주체, 예를 들면은 등록사업자라든지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라든지 주로 이제 주택조합의 중점을 두고 오늘 강의를 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입문과정은 용어정의 파트하고, 그리고 사업주체에서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 등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공부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된 주택은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공급 파트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 파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주택 공급 원칙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주택 공급은 곧 이제 사업 주체가 건설한 아파트, 주택가 대지를 소유자에게 이제 일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거죠, 분양. 아파트 분양을 이제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데, 그 분양 과정에서 투기적 수요가 급증하고 투기 목적으로 공급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들어보셨죠?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 지구,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 과열 지구 등을 간략하게 학습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용어정의나 건설, 그리고 공급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려면은 주택 건설 재원이 마련돼야 되죠. 그래서 주택 건설 자금이 있는데,
주택법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택건설 자금은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 상환 사채가 있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 이렇게 해서 주택은 크게 네 가지 파트겠죠. 용어에 관한 파트, 건설에 관한 파트, 그리고 공급에 관한 파트, 그리고 자금에 관한 파트 이렇게 이제 주택법이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몇 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렇죠. 전체 7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건축법과 출제 문항사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비교적 분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좀 효율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득점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주택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택법상 용어 정의, 입문 과정은 중요하니까 자, 용어 정의부터 하나씩 자, 강의를 풀어갈까요? 자, 여러분 교재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오세요. 네. 자, 교재 258페이지 오셔가지고 용어 정의 같이 봅니다. 자, 먼저 주택법상 주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258페이지 자, 박산의 표안의 맨 위에 같이 봅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이란 시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주택이라고 하고 그 주택의 부속 토지도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고 주택법상 주택에는 그 부속 토지도 주택 개념에 포함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주택은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자, 규모에 따라서 단독주택하고 이제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있죠. 네. 자, 단독주택이 무엇일까요? 네, 간단하게 보십시오. 자,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란 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고 간단하게 그냥 종류 정도만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이제 중요하죠. 공동주택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라 하면 이렇게 되죠.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세 가지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을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그 공동주택으로 용도 분류된 것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까지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분류해요. 근데 그 기숙사는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 중요해요. 기숙사는 나중에 주택법상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진짜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뭐냐면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죠. 주택으로 쓰는 층입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죠. 주택으로 쓰는 층, 주택으로 쓰는 층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개층 이상이면은 아파트가 돼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상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되어야 아파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주택으로서 5층인 것은 아파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틀릴 수 있죠. 예를 들면 봐요. 여러분 이게 주택이에요. 이게 주택인데 자, 주택인데 1층이 만약에 이제 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층이지만 1층이 기둥만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기둥만 있고 주차장이나 건축물의 출입 통로 등으로 활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아니잖아. 그래서 주택으로서 5층인 건축물이지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이나 건축물의 출입 통로 등으로 활용한다면 이것은 주택으로 쓰인 층이 4개 층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립주택이나
다시대주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서 5층인 것은 아파트이다. 그러면 틀려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 즉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5개층 이상인 층을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은 4개층 이하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입니다. 4개층 이하. 4개층 이하. 이 점에서는 다시대주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립주택과 다시대주택 모두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라는 점에서 똑같죠.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층이 4개층 이하라는 점에서 똑같은데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약 200평이 되겠죠.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초과하면은 연립주택이 돼요. 그리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이고,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 가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다시대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립주택과 다시대주택의 공통점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모두 4개층 이하라는 점에서 똑같고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은 연립, 660m 이하이면은 다시대. 그래서 동당 바닥 면적 합계로 연립과 다시대주택이 구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연립주택, 다시대주택과 아파트는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층수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시대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놉니다. 자, 주택 건설 자금, 그 재원에 따라서 국민주택하고 그리고 이제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는데, 국민주택은 여러분 별표 2개 할까요? 네, 별표 좀 2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제가 아주 자주 돼요. 아주 자주 되고, 참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의된 대로 착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국민주택 먼저 교재 같이 봅니다.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한 개당 주택, 다음은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국민주택이란 1번 같이 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 여기까지 공공사업 주체죠.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교법상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란 자, 2가지 개념이죠. 자,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은 국민주택이 되는 거죠.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은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동그라미 합니다. 재정을 동그라미 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은 국민주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이 주택도시기금,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역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은 국민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둘 모두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은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주택법이 정의한 대로 국민주택 개념을 하셔야 되고 다양하게 쏘고요. 무주택 서민층을 위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그럼 틀려버리잖아요. 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된 주택은 맞죠. 근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한다는 말이 없으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 개량된 주택으로서 반드시 넣어야 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국민주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주택법상, 이 법상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가 될까요? 그 국민주택 규모도 주택법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5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자, 국민주택 규모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읽어봅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만 쓰이는 면적, 주거주는 면적을 말합니다. 자, 주거주는 면적이 자, 1호는 단독주택을 의미합니다. 단독주택 하나를 1호, 호는 단독주택 단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세대는 공동주택 단위가 되죠. 그래서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동그라미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이면은 국민주택 규모를 함이 원칙이에요. 알겠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가론해 봅니다. 수도권 정비교육법상 수도권이 아닌 도시적 밖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도시적 밖의 동가읍지역은 미추가십시오.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주택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하면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당 주거주택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함이 원칙인데 수도권 밖의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은 주거주택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영주택이에요. 민영주택입니다. 자, 민영주택이란 것은 그대로 하셔야 돼요. 민간건설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그렇게 하면 틀려요. 틀리고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민영주택이 됩니다.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주택이라고 민영주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주택법상 민영주택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그리고 민영주택에 대한 용어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보면은 자, 공공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자, 주택법상 공공택지라 하면 다음 중 한 개다는 공공사업. 공공사업이 몇 개죠?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 개발되고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주택법상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공공사업의 종류가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이잖아요. 전체를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시험 나온 것은 정해져 있죠. 동그라미 6번하고 7번입니다. 동그라미 6번, 7번을 묶어서 별표하시고요. 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될 수 있어요. 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되려면은 반드시 가론해 봅니다. 동그라미 6번 가론해 봅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줄 거예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혼용 방식 중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하나요 주택법상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공공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기 가면은 환지 방식. 그 환지 방식으로 새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되려면은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것만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환지 방식으로 새로 조성된 택지, 환지 방식으로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은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로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가져다 쓸 수가 없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그 밑에 7번 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되려면 역시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거면 된다는 얘기죠. 왜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등도 사업자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환지 방식으로 했다면은, 네,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은 그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로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가져다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택법상 공공택지만 딱 나오면은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라야 되죠? 수용 방식. 오직 수용 방식.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도시개발 사업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만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단지가 나와 있죠. 주택단지도 발표하시고요. 전부 출제가 됐거나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택법은 아까 단독 그 용어 정의 파트에서 7문제 중에서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가 매년 꼬박 출제가 된다라고 했죠. 네. 용어 중에서 2문제면 상당한 비중이잖아요. 자, 주택단지가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는 이 법상 주택단지인데 이거는 안 중요해요. 다만 동그라미 쳐주실 거예요. 다음의 시설이 몇 개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이죠. 그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지 않고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가 있을까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철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예요, 이게. 이게 아파트 단지인데 이 주택단지를 철도가 지나갑니다. 철도가 이렇게 철도가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면은 이게 이제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철도, KTX, 고속철도, 철도를 뛰어다니면서 공동주택 관리를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이쪽하고 이쪽, A쪽하고 B쪽을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모아서 별도의 관리 주체를 두고 각각 관리를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1번에 철도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리된 철도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하나입니까? 별개의 단지로 봅니까?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얘기죠. 이건 상식이고. 그럼 외워야 될 게 몇 번이냐면은, 자,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발표해요. 2번은 일반 도로죠. 이 도로가, 주택단지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가 그냥 일반 도로예요. 일반 도로면은 폭 얼마? 20m 이상. 폭 20m 이상.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은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폭 15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이를 하나의 단지로 보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폭 15m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하나의 단지로 보는 거죠. 일반 도로는 폭 몇 미터? 그렇죠. 20m 이상 일반 도로로 분리되어야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니까. 아셨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으로 분리되면 별개의 단지로 보고 그 밑에 봅니다. 예정도로입니다. 예정도로. 폭 8m 이상인데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정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폭 8m 이상 예정도로 분리되면 별개,
일반적으로는 폭 20m 이상으로 분리되면 별개의 집단지를 본다. 그것만 딱 비교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철도, 그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뭐 등등은 뭐 안 외워도 상식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업주체, 사업주체의 이제 사업주체는 잠시 뒤에 할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알겠죠? 그 건설 파트에서 별도로 다시 준비를 하고, 주택조합도 별도로 해야 돼요. 별도로 해요. 다시 해요. 그리고 입주자 사용자는 참고하시면 되고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주택법 한 1년 정도 공부하신 분도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네,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 못 하세요. 네. 리모델링이란 여러분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가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노후 불량지로 판정되면 재건축할 수 있죠. 근데 재건축은 사업성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층수가 10층이에요. 10층이면은 네, 이것을 재건축할 때 이제 재건축이 끝나면은 이 10층을 30층 이상으로 재건축한다면은 사업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래보다 20개 층을 더 높게 건축하기 때문에 더 높게 건축된 그 20개 층을 일반 분양해서 재건축 사업 비용을 구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분담금이 뭐 적게 분담금을 아주 낮게 해서 재건축이 가능해요. 사업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30층 아파트예요. 30층 아파트인데 용적률이나 뭐 고도 제한 등에 의해서 네, 재건축을 하더라도 역시 30층으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면 무슨 돈으로 재건축한다고? 그렇죠? 조합원의 분담금이 수억씩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택법상 리모델링에는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대수선 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다. 하나 외웠죠?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대수선, 우리 건축법상 대수선 배우시잖아요. 그죠?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기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구조만, 주요 구조만 남기고 포졸이 전부 철개로 다시 짓는 거죠. 대수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다.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고 정축 리모델링이 있고,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정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 승인, 건축법상 준공검사는 사용 승인이죠. 주택법상 준공검사는 사용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입주하려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었으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었다면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용 승인, 사용 검사 후 10년 경과하면은 그 아파트는 대수선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사용 승인 혹은 사용 검사 받고 10년이 경과됐다면은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정축 리모델링은 사용 검사 혹은 사용 승인 후 15년 경과입니다. 15년 경과하면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정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근데 정축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 기준,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거 전용 면적이 최대 30%까지 주거 전용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만약에 34평형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걸 리모델링 하면은
그 과정에서 주거주택 면적이 30%까지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40평대 초과이 되는 거죠. 41평짜리 아파트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었는데 30평은 10억이고 네, 41평은 15억이었는데 리모델링 과정에서 34평이 41평짜리 됐으니까 5억이 증가되잖아요. 흔 아파트가 다시 새 아파트가 됐으니까 또 증가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집하는 장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사업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파트는 사용금사 혹은 사용금사나 사용승인호 15년 경과된 아파트는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가능한데 주거주택 면적을 30% 이하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세대수 증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세대수를 늘릴 수 있죠. 기존 시대수 100분의 15, 기존 시대수 100분의 15, 15%죠. 100분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100분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단지 세대수, 아파트 단지 세대수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때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이꼴 수직 증축입니다. 수직으로 증축하는 방법으로 세대수를 늘리게 돼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곧 수직 증축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리모델링은 증축 리모델링은 두 가지죠. 주거주택 면적을 30% 이내에서 증축할 수도 있고 수직으로 증축해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세대당 100분의 15니까 100세대당 15세대 세대수를 늘리는데 그때 이렇게 늘린다고.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5층 이상, 기존 아파트 층수가 15층 이상이면은 위에다가 아파트 위에다가 여러분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다가 세개층을 증가시키는데 라인이 두 개면은 6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팔아서 일반에게 분양해서 여 밑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4층 이하,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4층 이하이면은 두 개층을 수직으로 증축시키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팔아서 일반 분양해서 조합원들의 리모델링 분담금을 낮추게 되는 거라고요. 네, 이렇게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증축 리모델링이 있는데 대수선은 10년 경과, 증축 리모델링은 15년 경과가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리모델링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죠. 자, 공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미칠 것이죠.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라고 합니다. 네,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두 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공구를 구분하는 요건이 있죠. 공구를 구분하는 요건은 자,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정하나 공간을 조성해서 줄 것이죠. 폭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그럽시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단지예요. 아파트 건설 주택단지인데 그 단지 규모가 너무 크면은 그 자금을 건설 재원을 마련하거나 또 건설 인력을 동원하거나 네, 이렇게 또 건설 그 자재를 확보하거나 이런 것이 한꺼번에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 단위를 전체 아파트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전체 시대수, 공동주택 전체 시대수가
600세대 이상이 되면은 공동주택 전체 시대수가 600세대 이상이 되면은 네, 공사 단위를 109, 209 이렇게 공사 단위를 구분합니다. 공구를 나누어서 착수신고하고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공고하고 2공고는 착수신고를 각각 별도로 수행한다는 거죠. 착수신고하고 공사하겠죠. 아파트 짓겠죠. 끝나면 준공사 받아야 돼, 사용검사. 그 다음에 여기 또 착수신고하고 아파트 짓고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 받고 이렇게 착수신고 및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공구가 구분되면 공구별로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최소 300세대 이상, 최소 300세대 이상으로 공구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300세대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각각 최소 300세대 이상이니까 전체 시대수는 몇 시대? 600세대 이상인데요. 공구를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가 되려면은 여기다가 경계, 여기다가 네, 공구 간 폭 몇 미터 이상? 이 공구 1공구하고 2공구 사이에 폭 6미터 이상, 폭 6미터 이상 규모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공구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택을 건설 공부할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는데, 자,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전체 시대수는 몇 시대 이상? 600시대 이상이고, 그리고 공구는 착수신고 및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공사 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공구가 구분되면 각각 공구별로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300시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공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용어 정의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죠. 네. 인문과정이니까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고요. 잠시 휴식하고 260페이지 도시생활주택부터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